이건 불가능하다. 펜타곤 장성의 단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방산 기술력을 갖췄다고요?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2025년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K2 전차 180대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가 줄줄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죠. 워싱턴의 한 베테랑 전문가가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FBI 조사, 동료 배신, 가족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입을 다물지 못한 대한민국의 저력, 그 감동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이크 헌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25년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죠. 사람들은 저를 중국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저는 중국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략, 시진핑의 다음 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남중국해 분쟁, 위구르 문제까지요. 제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CIA 분석관으로 12년, 국방부 정책실에서 8년,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으로 5년째였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국방장관과 CIA 국장의 직통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25년간 미국의 안보를 지켜온 애국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중국만 이해하면 동아시아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그냥 우리가 지켜주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전쟁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읽었죠. 1950년 전쟁이 터졌고 미국이 개입해서 한국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삼성이나 현대 얘기가 나오면 아, 일본 기업 카피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제 일상은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7시 30분에 백악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백악관 서관 2층, 복도 끝에 있었죠.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중국 관련 첩보 보고서를 읽고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전화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NSA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중국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이 다음에 무슨 수를 쓸까, 대만을 언제 침공할까,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같은 문제들이었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중국 얘기만 했습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의 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우리의 단골이었어요. 거기서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으며 시진핑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죠. 한국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가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슈로 언급될 때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방위비나 제대로 내라고 해.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저녁에는 보통 8시쯤 퇴근했어요. 조지타운에 있는 제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 제니퍼가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렸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참 현명한 여자예요.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항상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2아이가 있어요. 20살 아들 브래드와 12살 딸 엠마였습니다. 브래드는 조지타운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엠마는 중학교 1학년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제니퍼가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한국 드라마가 대단하대요.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간 낭비야. 중국 영화나 보지 그래. 엠마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다들 BTS 얘기해요. 아빠는 BTS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데?
엠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세상에, 아빠 진짜 몰라요? 방탄소년단이요. 한국 가수들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 가수. 그냥 케이팝이라는 거 아니야? 일본 아이돌 따라 한 거지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으니까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주말에는 골프를 쳤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국방부와 CIA 친구들과 라운딩을 했습니다. 18홀을 도는 동안에도 우리는 중국 얘기만 했어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인민해방군이 최신 전투기를 배치했대. 대만이 위험해. 이런 대화들이었죠. 어느 토요일 골프를 치다가 국방부 친구 마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이크, 요즘 한국 방산 수출이 엄청나다던데. 저는 골프공을 치며 비웃었어요. 한국 방산? 농담하지 마. 우리 기술 베낀 거지 뭐. 가격 덤핑으로 파는 거야. 마이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폴란드가 엄청난 계약을 했다던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일시적 현상이야.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한국이 방산 강국?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024년 가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트럼프 일기 때도 백악관은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었죠.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전체가 새로운 팀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NSC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 존 맥클린이 저를 불렀어요. 제이크, 자네는 중국 전문가니까 계속 중국 담당을 맡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최우선으로 보고 계시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자리가 안전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025년 초 워싱턴 DC는 추웠습니다. 백악관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죠. 새 행정부의 첫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트럼프는 매일 새로운 지시를 내렸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 관세 문제, 대만 방어 전략, 남중국해 순찰 강화 등 산더미 같은 일들이 쏟아졌죠. 저는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시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2025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올라온 1일 브리핑 보고서에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4년 280억 달러 기록, 전년 대비 40% 증가.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280억 달러라고요? 한국이요?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숫자 확인했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4위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라는 건가요?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무려 140억 달러였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48문을 주문했고 호주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3월 어느 날 CIA 동료가 제게 중국 내부 문건을 하나 건넸습니다. 제이크, 이거 봐. 중국이 한국 군사력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어. 저는 문건을 읽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한국 해군 전력 급증,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위협평가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2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지만 한국은 항상 주변부였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한국을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니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요? 3월 말, 저는 한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위키피디아를 검색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몰랐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였어요. 1조 7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로 이탈리아보다 높았죠. 인구는 5,200만 명, 서울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산업 분야였어요.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도 세계 1위, 한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50%를 차지했어요.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 현대기아차가 연간 70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석유화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뭘 한 걸까요?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군사력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을 검색했어요. 한국이 세계 5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었죠. 일본보다 높았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인가요? 자세한 군사력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F-15K 전투기가 60대, KF-16이 167대였습니다. 공중 조기경 보통제기도 4대나 있었죠. 해군은 더 놀라웠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추가로 건조 중이었습니다.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었죠. 장보고급 잠수함이 18척, 그중 3,000톤급 장보고 3급이 3척이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까지 있었어요. 육군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500대 이상, K1 전차 시리즈까지 합치면 주력 전차가 2,300대에 달했어요. 유럽 빅사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주력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K9 자주포는 1,700문 이상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다연장 로켓, 지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까지 엄청난 화력이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한국이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2024년에는 3만 5천 달러가 됐어요. 무려 50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기적이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였어요. 1950년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원조에 의존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은 탱크부터 전투기, 군함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세계에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까지 한국의 K9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25년간 국가안보 일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강국이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 저는 용기를 내어 상사인 존 맥클린 국가안보보좌관을 찾아갔습니다. 존, 한국에 대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존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무슨 일인데?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이 자료를 대충 훑어봤어요.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지금 우리 우선순위는 중국이야. 한국은 나중에 보지 뭐.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작성한 10페이지짜리 한국 평가 보고서를 NSC 내부에 배포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대부분 읽지도 않았죠. 한 동료가 복도에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한국 보고서 읽었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 그건 좀 무리수 같은데.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숫자는 명확한데 말이에요. 그러던 2025년 4월 17일, 제 인생을 바꾼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존 맥클린이었습니다. 제이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백악관 상황실은 서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테이블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CIA 국장, 국무부 차관, 합참의장까지 있었어요. 존 맥클린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앉게. 저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존이 입을 열었어요. 어제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만났네. 두다가 한국 무기 얘기를 3시간 동안 했다고 하더군. K2 탱크가 얼마나 훌륭한지, K9 자주포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계속 칭찬했대. 대통령이 화가 나셨어. 우리 무기는 왜 안 사? 한국게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러시면서 말이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존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셨네. 한국 무기가 왜 인기 있는지, 한국 군사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국 재평가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네. 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이크, 자네가 리더를 맡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한국 태스크포스 리더를요? 존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최근에 한국 보고서를 썼잖아. 그걸 봤네. 자네가 적임자야. 3개월 안에 완전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주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트럼프에게 직접 보고라니요? 이건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재평가 프로젝트 대통령 직접 보고 3개월 데드라인. 이건 제 경력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성공하면 승진이 보장되고 실패하면 경력이 끝나는 거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렵지만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즉시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NSC에서 경제 전문가 2명, 군사 전문가 3명을 차출했습니다. CIA에서 정보 분석관 1명을 받았고 국방부에서도 1명을 지원받았죠. 총 8명의 팀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입니다.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완벽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오직 데이터만 믿으세요. 이해했습니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는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국방부 보고서, CIA 첩보, 국무부 외교 전문, 싱크탱크 논문, 학술 자료까지 수백 개의 문서를 읽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도 거의 못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잠을 잘 때가 많았죠.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건강 챙겨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사실 저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는 한국군의 무기 하나하나를 미군, 중국군, 일본 자위대와 비교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미국의 M1A 에이브럼스와 비교했어요. 놀랍게도 K2가 여러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기동성은 15% 높았고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연사 속도도 빨랐죠. 차체가 더 가벼워서 한국의 산악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M1A도 훌륭한 전차였어요.
하지만 K2는 30년 후에 개발된 최신형이었죠.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미국의 M109H 팔라딘과 비교했어요. K9의 사거리가 40km로 M109의 30km보다 33% 더 길었습니다. 연사속도도 분당 6발로 M109의 4발보다 50% 빨랐죠.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승무원이 5명이 아니라 3명만 필요했어요. 효율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M109보다 30% 저렴했죠. 이게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비교했어요. 둘 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했지만 세종대왕급이 더 컸습니다. 7,600톤 대 9,000톤이었죠. 수직 발사대도 세종대왕급이 128셀로 알레이버크급의 96셀보다 많았어요. 동시 교전 능력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결과였죠. F-15K 전투기는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지만 한국형으로 개량했어요.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고 한국형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5월 중순, 저는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핵심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기술력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더 우수합니다.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 보는 것은 시대착 오적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존 맥클린에게 제출했어요. 며칠 후 존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제이크, 이 보고서 심각한데? 한국이 우리랑 대등하다고?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네. 특히 방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그날 오후 국방장관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장성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제이크,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장된 것 같아. 한국이 우리와 대등. 이건 동맹을 모욕하는 거야. 한 삼성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무기보다 낫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낀 거야. 복사품이 원본보다 나을 순 없어. 다른 장군도 가세했어요. K9이 M109보다 낫다고. 우스운 소리야. 한국은 실전 경험도 없잖아. 그들 무기가 실제로 전쟁에서 통할지 누가 알아? 저는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장군님들, 데이터를 보시면.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한 대령이 비웃듯이 말했죠. 제이크, 한국의 뇌물이라도 받았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왜 아무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25년간 쌓아온 제 신뢰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제 앞에는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진실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났습니다. NSC 제이크 헌터 한국 과대평가 논란. 누군가 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거예요. 기사는 저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25년 베테랑이 갑자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더 나쁜 일이 이어졌어요. 방산 로비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이들은 한국 방산의 성장을 위협으로 봤어요. 그들은 의회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한국 무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미국 방산 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논리였습니다. 5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NSC 내부에서 제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식당에 가면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죠.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제 뒤에서 수군댔어요. 제이크가 한국에 매수당했대. 50만 달러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저는 분노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6월 초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를 위한 일주일 출장. 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존 맥클린이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빠듯해. 화상으로 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막고 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걸 원치 않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국방부와 화상회의를 주선했어요. 6월 15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줌 링크를 클릭하고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한국 국방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5명의 한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도 함께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크 헌터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부 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통역이 번역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K9 자주포가 왜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능력은? 하지만 재앙이었습니다. 통신이 계속 끊겼어요. 화면이 얼고 음성이 지연되었습니다. 김민수 실장이 뭔가 설명하는데 화면이 멈췄어요. 저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했습니다. 준비한 K9 자주포 실사격 영상도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죠. 화질이 너무 나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역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측 통역사가 기술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을 자동차 로딩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저는 혼란스러웠죠. 탱크라는 단어를 물탱크로 잘못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회의가 계획이었는데 기술 문제 때문에 30분밖에 진행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제대로 된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NSC 동료들이 수군댔어요. 제이크의 한국 화상회의가 완전 망했대. 한국은 기본적인 화상회의도 제대로 못하나 봐. 역시 한국은 과대평가된 거야. 저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화상회의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오히려 신뢰를 더 잃었죠. 제 경력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6월 말,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체중이 5kg나 빠졌습니다.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여보, 제발 집에 와요. 당신 너무 야윈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곧 갈게. 하지만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제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 한국 프로젝트 그만두고 다시 중국 업무로 돌아가면 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진실을 알잖아.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야.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은 한국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280억 달러 방산 수출,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 경제력.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2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잖아. 이제 와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어.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요. 설령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 한국의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7월 초, 저는 다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전 평가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며칠 후 폴란드에서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내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K2 전차의 실사격 시험 결과, K9 자주포의 정확도 테스트, 유지보수 비용 비교까지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평가는 이랬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 T-90보다 우수하고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대등하다. K9 자주포는 독일 PGH-2000과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30% 저렴하다. 저는 흥분되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제3국의 객관적 평가,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죠. 저는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국방부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에 매우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3국의 평가를 중심으로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구성했죠. 감정이나 주관은 일체 배제했습니다. 순수하게 숫자와 팩트만으로 승부하기로 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한국 방산 및 군사력의 객관적 평가 제3국 데이터 기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NSC 일을 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썼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커피로 버텼죠. 팀원들도 저를 도왔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월 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제이크 헌터 씨입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이고 현재 록히드 마틴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록히드 마틴이요? 그가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박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한국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봤고요. 당신은 옳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진짜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박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며 한국 방산업체들과 협력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했죠. 한국의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한국 무기들의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지만 진실을 위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박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이크 씨, 당신은 워싱턴의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저 역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평생 편견과 싸워왔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겁니다.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가 이제 한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였죠.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K2 전차의 포 정확도 테스트 영상, K9 자주포의 연사속도 측정 데이터,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 평가서. 모두 극비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정확도는 2km 거리에서 95%였습니다. M1A 에이브럼스와 동등한 수준이었죠.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K2는 자동 추적 시스템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동 중 사격 능력도 뛰어나고요. 산악 지형에서는 M1보다 유리합니다. 저는 K9 자주포 데이터를 봤어요. 분당 연사 속도가 6발이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과 같은 수준이었죠. K9은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PGH-2000이 대당 700만 달러인데 K9은 450만 달러예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5% 저렴하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 자료들을 정말 써도 됩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박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미 해병대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셨죠. 할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할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가 지금 한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박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호와 저는 한 팀이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나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준호는 기술적 부분을 검증해줬고 저는 전략적 분석을 담당했죠.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24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 및 군사력의 종합평가 데이터 기반 객관적 분석이었어요. 보고서는 5개 챕터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은 한국 경제력 평가, 2장은 방산산업 분석, 3장은 군사력 비교, 4장은 제3국 평가 종합, 5장은 전략적 함의였죠. 각 무기 체계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제품과 직접 비교했어요. 스펙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K2 전차는 기동성에서 M1을 앞섰고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연사 속도에서 M109을 능가했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동시 교전 능력에서 알레이버크급과 대등했습니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달았어요.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 노르웨이 평가서, 록히드 마틴 내부 자료 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과장이 아니다. 둘째, 한국 방산 기술력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더 우수하다. 셋째,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 보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다. 8월 말,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240페이지 두께의 묵직한 책자였어요. 표지에 컨피덴셜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떨렸어요. 이것이 제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경력이 끝나는 거였죠. 9월 초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백악관이나 펜타곤으로 먼저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불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의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설득하는 거였죠. 저는 상원의원 로저 밀러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이크 헌터입니다. NSC 선임 보좌관이고요. 위원장님께 중요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9월 18일, 저는 상원의사당으로 갔습니다. 로저 밀러 위원장의 사무실은 의사당 2층에 있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제이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가? 저는 240페이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로저 밀러는 70대 베테랑 상원의원이었어요. 30년 넘게 군사위원회에 있었죠.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또 한국 얘기야? 자네가 요즘 한국에 빠져 있다는 소문 들었네.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위원장님, 제발 읽어보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로저 밀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더니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로저 밀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이크, 이 자료는 충격적이군. 정말 확실한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데이터를 3중으로 검증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국방부의 공식 평가를 받았고요. 로저 밀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만. 우리 모두가 그랬어.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이크, 이 내용을 청문회에서 발표하게. 공개적으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요? 공개 청문회요? 위원장님, 그럼 펜타곤이 반발할 겁니다. 로저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관없네. 의회는 국방부와 독립적이야.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9월 25일 청문회를 열겠네. 준비하게. 9월 25일 아침, 저는 긴장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은 거대한 방이었어요. 증인석 뒤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앞에는 상원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언론 카메라가 최소 20대는 있었죠. CNN, 폭스뉴스, MSNBC, 블룸버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 앞에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기도 힘들었죠. 로저 밀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SC 제이크 헌터 선임 보좌관으로부터 한국의 군사력 및 전략적 가치에 관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제이크, 시작하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상원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로 이탈리아보다 높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업 1위, 자동차 수출 5위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산 수출은 2024년 280억 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 등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K2 전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K2 흑표 전차입니다. 미국 M1A 에이브럼스와 비교하면 기동성은 15% 높고 자동 장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180대를 주문했죠. 다음은 K9 자주포였어요.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 연사속도 분당 6발입니다. 미국 M109보다 사거리는 33% 길고 연사속도는 50% 빠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60%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급은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수직 발사대 128셀, 동시 교전 능력은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대등합니다. 한국은 이런 이지스함을 6척 보유하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평가서를 인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가 러시아 T-90보다 우수하고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대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의 북극 환경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죠. 저는 1시간 동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비교, 모든 평가를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을 단순히 미국이 보호하는 약소국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 오적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물었어요. 제이크,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군사력 종합평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정책으로 공격 무기가 제한되어 있죠. 한국은 공격과 방어 모두 가능한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이크, CNN입니다. 인터뷰 가능합니까? 폭스뉴스입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5위입니까?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뉴스 채널이 제 청문회를 보도했어요. CNN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숨겨진 군사 강국, NSC 전문가 충격 증언. 제 휴대폰이 불났습니다. 언론, 싱크탱크, 대학교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펜타곤의 반격이 남아 있었죠. 예상대로 9월 26일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헌터의 증언은 한국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국 무기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12명의 장성이 공동 성명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제이크 헌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산 로비 연합도 반격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CEO들이 공동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미국 무기가 최고다. 동맹국 띄워주기는 그만. 광고 비용만 5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절박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9월 28일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제이크 헌터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50만 달러 받아.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FBI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제이크 헌터 씨, 금융거래 조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FBI 요원 2명이 제 은행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컴퓨터도 압수당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죠.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제이크 FBI 조사받는데. 역시 뭔가 있었나 봐.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9월 30일 저녁 딸 엠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래, 엠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내 아빠 매국 노래. 한국한테 돈 받았대. 엠마가 흐느꼈어요. 선생님도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엠마, 괜찮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곧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니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엠마가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브래드도 대학에서 소문 들었대요. 제발 그만둬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요.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제 사명이었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해.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제발 조심해요. 그날 워싱턴 포스트가 새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제이크 헌터 논란, 한국 방산의 그늘. 기사는 제게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박사님, 우리 계속 가야 합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각오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저는 추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의 종합국력을 보여줘야 했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SK하이닉스는 2위였습니다. 두 회사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죠. 현대기아차는 세계 자동차 판매 3위로 올라섰어요. 전기차 부문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LG는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에 이어 2위였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었어요.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종합 강국이었죠. 저는 이 내용을 추가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한국의 종합국력평가 경제, 기술, 군사의 통합 분석 제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로저 밀러 위원장에게 보냈어요. 며칠 후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이크, 추가 보고서 잘 봤네. 놀랍군.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2차 청문회를 열겠네. 하지만 2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이크 헌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 트럼프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님.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래, 나야. 자네 보고서 직접 읽었네. 240페이지 다 읽었어. 이거 대단한데?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또 전화했어. K2 탱크 추가로 더 사고 싶다고 하더군.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이 정말 강하더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어요. 내일 백악관으로 와. 오전 10시 집무실로. 나한테 직접 보고해. 이거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니요. 제 보고서를 읽었다니요. 이건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박사님, 트럼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합니다. 박준호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대통령 집무실에 간다니요. 제 인생 최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제이크 헌터, NSC 선임 보좌관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세요. 대통령 집무실, 타원형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명한 결단의 책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크와 트럼프가 손짓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트럼프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앉게. 자네 보고서 정말 잘 읽었어. 놀라웠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트럼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이크, 솔직히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방위비 분담금만 생각했지. 그런데 자네 보고서 보니까 한국이 정말 강하더라고. K2 탱크, K9 자주포, 이지스함. 대단해. 트럼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우리 무기 안 사고 한국 거 사는지 이제 알겠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으니까. 15분 브리핑 예정이었지만 트럼프는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강해? 네, 군사력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을요. 우리가 한국한테 배울 게 있어? 방산 생산 속도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를 연간 100문 생산할 수 있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한국과 방산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개발, 공동생산, 제3국 공동수출까지 다 검토해. 제이크, 자네가 특사로 서울 가게. 한국 국방부 장관 만나서 협력 방안 논의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사요? 서울 출장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럼프가 일어서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구두자브, 제이크. 자네가 워싱턴을 깨웠어. 계속 잘해줘.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존 매클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크, 축하하네. 대통령이 자네를 인정하셨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 출장 준비 도와주겠네. 국무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일정 잡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백악관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인정했다니요. 제 보고서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 트럼프가 날 불렀어. 한국 특사로 임명됐어.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오 마이 갓. 여보,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우리가 해냈어. 그날 오후,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한국 방산기술 협력 강화 협정 추진. 트럼프가 직접 브리핑룸에 나왔어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NSC 제이크 헌터의 보고서가 내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겁니다. CNN이 생중계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트럼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이크, 이리 와.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헌터, 우리의 영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제 얼굴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오자마자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크, 봤어. 대단해. 내가 해냈구나. 자랑스럽다.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건 FBI 조사가 종결된 거였어요. FBI로부터 공식 통지가 왔습니다. 제이크 헌터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저는 결백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했죠.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장성 12명 중 8명이 제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이크, 자네가 옳았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미안하네. 한 삼성 장군은 직접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제이크, 용서해주게. 자네는 용감했어. 나는 비겁했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국방장관도 태도를 바꿨어요.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제이크, 자네 보고서 다시 읽었네. 정확했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세. 자네가 주도해줘.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 상승, 현대로템 12%, LI진엑스원 18% 올랐습니다. 서울 증시가 들썩였죠. 제 보고서 하나가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낸 겁니다. 월스트리트도 움직였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의 반응이었어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K2 전차 54대 추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체코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핀란드는 K21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교육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한국에 대해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기적의 나라입니다.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이크 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저를 환영했습니다. LA, 뉴욕, 시카고의 한인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는 가서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입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울먹였어요. 평생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제가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오만한 중국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겸손한 한국 옹호자였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배웠어요. 선입견이 진실을 얼마나 가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라. 데이터를 믿되 편견을 버려라.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태극기 사진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태극기를 보며 다짐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자. 동료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제이크, 자네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요. 저는 서울 방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직접 저를 만나줬어요. 제이크 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물론이지. 가족여행으로 만들자. 엠마와 브래드도 데려가자.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와, 한국 간다. 엠마가 이미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고 브래드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추천한 사랑의 불시착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군요.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한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제 책 집필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2시간씩 썼습니다. 제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처음에 오만함, 데이터와의 만남, 워싱턴의 편견과의 싸움, 박준호의 도움, 트럼프와의 면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어요. 제이크, 이건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질 거예요. 제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국가안보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편견과 싸우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과소평가된 국가들을 재발견하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었죠. 한국 다음에는 어떤 나라일까요?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저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공동 무기 개발, 제3국 공동 수출, 기술 교류 확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중 하나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신속했고 직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와 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곳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난 후, 저는 한국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도 5G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통화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강남역 근처에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쓴 책을 읽었다며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설계책은 저희 팀의 바이블이에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제 책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일할 기회도 많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지금은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준 씨의 열정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접근법이에요. 처음에는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미국과 일본,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하지만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내일 귀사의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인데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저는 연구소 책임자인 박지원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저희 팀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 박사의 영어는 완벽했고 그의 태도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실험실,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구원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연구소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작업 리듬,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고요. 박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천연자원 없이 오직 인적 자원에만 의존해야 했던 나라. 그들에게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박 박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최신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정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접근법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 구조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재료와 설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기술을 말이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죠? 저는 솔직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젊은 엔지니어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다학제적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양자물리학, 생화학,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했죠. 그의 말에서 저는 미국 연구소와의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종종 서로 다른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적어도 5년, 어쩌면 10년 이상 미국의 기술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박사와 연구팀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박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번 기술 혁신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5년 전 저희 회사는 미국과 일본 기업에 크게 뒤처져 있었죠.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연구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연구원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아이디어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그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남은 자금을 모두 투입했고 연구원들은 거의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1년 동안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년째 되던 해 첫 번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바이오 분야까지. 놀랍게도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스피드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한국 기업들은 3에서 5년 안에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신속했고 실행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2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우리 회사의 경쟁사인 일본 기업의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스턴버그, 당신도 이제 한국에 관심이 생겼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이미 우리를 훨씬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패배주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포기할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죠.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한다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 그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CEO와의 미팅에서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실제로 우리를 5에서 10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CEO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그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들의 의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우리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다학제적 협력, 빠른 의사결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CEO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실행 가능한 변화들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융합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 구조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패 축하 파티라는 독특한 행사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팀에게 오히려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쟁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실행하면서 우리 회사는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다양한 부서 간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드디어 첫 번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에 근접한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들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던 기술이 대량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CEO조차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소.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그들의 불굴의 정신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박 박사에게 연락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박사는 즉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저희도 초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 박사와 그의 팀 몇 명이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리의 생산 라인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공정 단계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정 온도를 0.5도만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니 수율이 기적적으로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박 박사의 도움으로 우리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새로운 메모리 제품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협력 정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경쟁자와도 기꺼이 지식을 공유하는 열린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지닌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쟁사인 우리를 도와주셨나요? 그의 대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한 회사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해야 인류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경쟁자이지만 기술적 도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료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태도였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기술과 문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미국 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학습 의욕과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수학, 과학 분야에 깊이 있는 교육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는 환경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이 국가 생존의 핵심이었죠.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단순한 출세 욕구를 넘어 국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기술과 교육을 넘어 점차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예술, 음식, 그리고 전통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양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이 없는 깊은 인간적 유대와 공감을 의미하는 이 정서는 한국 사회의 많은 측면을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협력의 문화, 위계 질서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정의라는 개념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이러한 혁신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는 인간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세계의 기술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로부터 기술을 넘어선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협력의 가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기적 같은 성취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